차교수와 고등학교 색인물리 시간입니다. 전기현상 우리 지난 시간에 시작했죠. 지난 시간은 쿼크와 렙톤을 공부했습니다. 쿼크와 렙톤을 공부한 이유는 물체가 전하를 띠는데 그 전하를 띠는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봤더니 물질은 모두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 속에 양전기와 음전기가 같이 들어있죠. 양전하가 들어있는 것은 양성자에 들어있고 음전기가 들어있는 것은 전자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와 전자가 물체의 전하를 결정한다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하와 전하 사이의 전기력을 공부하겠습니다. 전하와 전하 사이의 전기력을 결정하는 법칙이 바로 이 쿨롱 법칙이죠. 근데 이 쿨롱 법칙의 모양이 만유인력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먼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은 그 만유인력과 전기력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두 물체가 접촉하지 않아도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고, 그런 힘을 기본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힘 네 가지 중에서 만유인력과 전기력에 대해서 배웁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는 강력과 양력은 거의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힘 만유인력과 전기력은 그 힘을 결정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힘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유인력은 어떻습니까? 만유인력은 무엇 때문에 작용하냐면 그 접촉하지 않은 물체도 각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때문에 작용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질량은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유인력 법칙이다. 모든 물체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질량에 의한 법칙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기력은 어떠냐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에 의해서 작용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물체의 전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물체 내부의 양성자의 양전하와 전자의 음전하 그 차이에 의해서 이제 전하를 띠게 되죠. 만약에 두 개가 같으면 전하를 안 띠게 되는데, 양성자의 양전하와 전자의 음전하는 전부 다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전자의 전하량 2라고 우리가 쓰죠. 양성자도 마찬가지로 그 전하량이고 부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정확하게 같아서 원자의 경우에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바깥에서 전하가, 원자 속에서는 전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하를 갖는 모습이 다른데, 양성자의 양전하와 전자의 음전하 차이에 의해서 전하를 갖지만 그 전하 갖는 모습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물질을 한번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보겠어요. 우리도 많이 들은 물질을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구분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도체, 부도체, 전련체, 유전체, 자성체,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기적 성질을 따른 물질의 구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체, 부도체, 전기를 전달하는 물체하고 전기를 전달하지 않는 물체하고, 그 전기를 전달하는 물체가 도체고 전달하지 않는 물체가 부도체인데, 부도체는 또 이렇게 다른 이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겠습니다. 전도성이 뛰어나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이게 바로 도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도성이 낮아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 이게 부도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체 중에서 부도체인데, 부도체 중에서 이게 전류가 안 흐르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 전원체입니다. 그게 전원체가 부도체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도체를 전기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로 사용하는 물체라고 얘기할 때 전원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부도체도 전기장 아래 또는 자기장 아래에서 놓여 있을 때 그때 성질이 좀 다른데, 전기장 아래 놓이면 편극되는 물질, 이걸 유전체라고 부르고, 자기장 아래 놓이면 자화되는 물질, 이걸 자성체라고 부릅니다. 물론 다 이 두 가지의 성질이 약간씩은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전기장 아래에서 편극이 잘 되면 유전체, 자기장 아래에서 자화가 잘 되면 자성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예로는 뭐냐면 도체의 대표적인 게 바로 구리, 은, 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도체는 유리 고무 플라스틱, 전원체도 유리 고무 플라스틱, 그 다음에 유전체로는 세라믹 종이 운모, 그 다음에 자성체로는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될 텐데, 그러면 이런 도체와 부도체가 전하를 띠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 속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그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의 맨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원자핵이 있죠. 그리고 원자핵에 양전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면 에너지 궤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놈부터 높은 놈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껍질을 이루면서 분포돼서 그걸 에너지 궤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전자들이 움직이는 궤도, 이걸 에너지 궤도라고 부르고, 이래서 맨 바깥에 있는 에너지 궤도를 뭐라고 하냐면 최외곽이라고 하고, 거기에 속한 전자를 최외곽 전자다라고 부르고, 우리가 화학에서 배웠는데 이 최외곽 전자에 몇 개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화학적인 성질이 다릅니다. 물질과 물질이 반응하는 성질이 다르고, 이것에 따라서 원소의 주기율표에 몇 쪽 원소가 되는지 하는 게 결정이 되죠. 이 최외곽 전자를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부르는데, 밸런스 일렉트론은 바로 그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이제 전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외곽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에너지 껍질 속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그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장 마지막 최외곽 전자가 결정하는데, 그래서 그게 물질마다 또는 원소마다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에 속한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한다. 근데 이 최외곽 전자를 특히 자유전자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외곽에 있는 놈은 원자핵 때문에 이제 거기 원자에 묶여 있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도체에 해당하는 그런 원소의 경우에는 이 최외곽 전자에 원자핵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서 한 원자에만 소속되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원자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최외곽 전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전자라고 하고, 이 자유전자는 도체에 있는 최외곽 전자들이 전부 다 자유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도체와 부도체로 나누는 것은 바로 이 최외곽 전자가 자유전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최외곽 전자가 자유전자면 그건 도체이고, 자유전자가 아니면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도체의 경우에는 이 자유전자들이 주위에서 이제 그 전자들한테 힘 가하게 해주면, 그 힘 가하게 해주는 거는 전하가 옆에 있으면 힘 가하겠죠. 그러면 이 자유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체가 아닌 부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형태로 있냐면, 원자가 그 안에 양전하의 양하고 음전하의 양이 똑같으면, 다시 말하면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와 그 주위에 있는 전자의 수가 똑같으면 중성원자가 되고, 전자 수가 더 많으면 음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의 수가 더 작으면 그 양성자의 수는 그게 바로 원자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보다 전자의 수가 작으면 양이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의 경우에는 전하를 어떻게 띠냐면, 도체의 경우에도 바깥에서 볼 때는 전하를 하나도 안 띄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성 도체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경우는 전체 전자의 양이 그 안에 들어있는 양전하, 도체에 있는 양전하의 양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전하를 더 주거나 뺐거나 하면은 자유전자가 중성 도체보다 더 많아지면, 그러면 그 도체가 음전하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유전자가 중성 도체보다 더 작으면 그러면 양전하를 띠게 되는 그런, 이제 도체에서는 그렇게 자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양전하보다 더 많냐 적냐에 따라서 도체가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근데 부도체는 어떻게 되냐? 자유전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구성하는 부도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이온이 되면, 양이온이 더 많으면 양전하를 띠고, 음이온이 더 많으면 이제 음전하를 띠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자기학에서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런 걸 구하는데, 전하가 전하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인데, 그 물질은 굉장히 많은 원자들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원자 속에 전자의 수가 그 양성자 수보다 더 많냐 더 작냐 이것만 가지고 이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유인력 법칙과 쿨롱 법칙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만유인력 법칙은 어땠습니까? 뉴턴이 이제 처음에 만들었죠.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만유인력 법칙은 언제 나왔습니까? 1687년에 나왔습니다. 이때 프린키피아를 발표하고 거기에 수록이 돼 있었죠. 그러면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을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를 돈다. 그 다음에 태양에서 멀리 있으면 천천히 가고 가까이 있으면 빨리 간다. 그 다음에 행성들이 있는데 태양에서 가까운 행성들의 1년하고 태양에서 먼 행성의 1년을 비교할 것 같으면 가까운 행성의 1년이 더 짧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걸 설명하려면 행성과 태양 사이에 만유인력이 작용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 만유인력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면 바로 이런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뉴턴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만유인력 법칙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잘 보고 알죠. 여기서 마이너스 G R 제곱분의 M1 M2 그러는데, 우리 흔히 요 마이너스 부호를 이제 안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는 뭘 의미합니까? 만유인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유인력은 그 두 질량이 항상 서로 잡아다니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쿨롱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쿨롱 법칙은 누가 발견했습니까? 쿨롱이 발견했죠. 언제 발견했습니까? 이거보다 한 100년쯤 있다 발견했습니다. 정확하게는 98년 있다 발견했어요. 1785년. 그러면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전기력도 만유인력처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지 않을까, 쿨롱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만유인력은 너무 약해서 지상에서 실험하기가 힘들지만 전기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실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뭘 이용했냐면 비틀림 진자를 이용했습니다. 비틀림 진자 저울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측정해 가지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 자, 이 만유인력 법칙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이렇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죠. 이 앞에 마이너스면 인력이고 플러스면 청력인데, 이때 Q1과 Q2가 전하는 부호가 양전하고 음전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Q1과 Q2를 이렇게 양전하는 양수, 0보다 큰 수, 음전하는 음수로 표시한 다음에 Q1하고 Q2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인력, 0보다 크면 청력,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두 전하 사이에 우리 전기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조금 더 복습할 게 있습니다. 우리 위치 벡터, 변이 벡터, 단위 벡터 이런 거 배웠죠. 위치 벡터는 뭐였습니까? 한 점을 벡터로 표시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P라는 점이 있다면 이 P라는 점을 위치 벡터로 어떻게 표시합니다?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 되죠. 기준계는 내 마음대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점하고 좌표축을 이렇게 정하는 것을 기준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기준계를 정하면 원점에서 그 점까지 이은 그린 벡터, 이게 바로 위치 벡터 R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변이 벡터란 뭐냐면, 변이 벡터는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처럼 P1이라는 위치에서 P2라는 위치로 이동을 하면, 자, R1에서 R2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P1에서 P2까지 그린 벡터를 이걸 변이 벡터라고 하는데, P1에서 P2까지 그린 변이 벡터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우리 벡터의 덧셈 뺄셈으로 금방 합니다. R2에서 R1을 빼면, 자, 간 곳에서 처음을 빼는 것입니다. R1에서 R2를 뺀 것인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쪽 R2를 향하는, R1에서 R2를 향한 이런 게 되죠. 이게 바로 변이 벡터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단위 벡터가 필요한데, 어떤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의 단위 벡터를 항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입니까? 그 벡터와 방향을 갖고 크기가 1인 벡터가 단위 벡터였죠. 그래서 A라는 벡터가 있다면, A라는 벡터는 그 A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단위 벡터를 곱하면 A라는 벡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벡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단위 벡터는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단위 벡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자체를 그 자체의 크기로 나누면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변이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변이 벡터 R2 빼기 R1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변이 벡터의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R2 빼기 R1이라는 벡터, 변이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R2 빼기 R1을 R2 빼기 R1이라는 것의 크기로 나누면 그러면 이게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할 것 같으면 이건 항상 0보다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R2 빼기 R1의 크기나 R1 빼기 R2의 크기나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그러면 이렇게 방향까지 표시해서 벡터로 좀 잘 표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만유인력 법칙 그렇게 표시되는 건 사실은 저 질량 M1과 M2가 크기는 같지 않고 그냥 점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상적인 경우에 대한 법칙입니다. 크기를 갖고 있으면 작은 걸로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작은 질점들 사이의 만유인력을 전부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질점이라고 생각하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 그때 F는 아까 어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바로 인력을 표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부호가 어떻게 해서 인력을 표시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M1과 M2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벡터로 그리려면 기준계를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R1과 R2를 이렇게 이제 써 놓습니다. 그러면 만유인력은 요 점선 두 질점을 잇는 선을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여기에서 M2가 M1을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은 F12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여기 밑에 아래 점자로 쓸 때 1, 2 이렇게 쓴 것은 2가 1을 잡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2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1이 그 힘을 받는 대상이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계산하면 F12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F12는 요 마이너스 G한 다음에 거리의 제곱이죠. 이 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R1 빼기 R2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R1 빼기 요 지금 힘을 받는 놈을 먼저 쓰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요 순서대로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R1 빼기 R2 그리고 여기다가 M1, M2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방향을 표시해야 되겠죠. 방향을 표시하는 건 요 변위의 단위 벡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마이너스를 표시했는데 자, 요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고 했습니까? R1 빼기 R2는 이게 바로 어떤 방향이겠어요? 자, 요 방향은 단위 벡터인데 요거의 방향은 바로 이런 방향이겠죠? R1 빼기 R2 하면 R2에서 R1을 향하는 방향이겠죠? 근데 인력하면 요건 어때야 됩니까? 인력하면 그 반대 방향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그 2가 1에 작용하는 힘이면 1 빼기 2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단위 벡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어떻게 됩니까? 만유인력이 되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가 여기에 그걸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바로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계산할 수가 있냐면 M1이 M2를 잡아다니는 만유인력도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향이냐면 자, 요 방향이 되겠습니다. 서로 잡아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1이 M1이 M2한테 작용하는 힘이고 자, 이건 M1이 M2한테 작용하는 힘이니까 여기 R2 빼기 R1하고 여기 M2 곱하기 M1하고 이것도 R2 빼기 R1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요 단위 벡터는 어떤 방향입니까? R1에서 R2를 향하는 방향이죠. 자, 이렇게 오른쪽을 향하는 방향인데 요건 왼쪽이니까 역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는 만유인력 법칙에는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가 이게 인력이기 때문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 쿨롱 법칙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한번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만유인력에 대한 특징이었죠. 자, 그러면 쿨롱 법칙은 아까와 똑같이 이 전하도 점전하에서 성립합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썼습니까? 이렇게 썼죠. 그러면 이거 아까하고 똑같이 쓰겠습니다. 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은 비례상수인데 비례상수를 한꺼번에 한 문자로 표시하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입실론 제로는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전기력의 성질에서 진공의 유전율이 나중에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진공의 유전율을 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계산할 때는 요거 전체를 하나의 상수로 취급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요 전체가 얼마냐면 SI 단위계로 8.99 곱하기 10의 9승 또는 그냥 9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해도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 뉴턴 미터 제곱 나누기 쿨롱 제곱. 왜 그러냐면 요 놈의 차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 요 놈이 되겠죠. 이게 요거의 단위가 뉴턴입니다. 그 다음에 요 놈으로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터 제곱으로 곱했습니다. 요 놈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냥 쿨롱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 비례상수의 단위는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뭘 먼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 전기력인데 F12를 먼저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F12는 아까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R1, R2 이렇게 썼죠. 그러면 이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이 방향은 여기서 R2에서 R1을 향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Q1, Q2가 같은 부호면 이게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네, R2에서 R1을 향하는 방향, 다시 말하면 청력이 되죠. 그리고 Q1, Q2가 서로 다른 부호에 전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제 인력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F21 쓸까 하면 똑같이 R2, R1만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하고 똑같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크기만 계산, 방향은 그렇게 반대가 반대 방향이 되는데 크기만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1이니까 같죠. 그 다음에 Q1, Q2하고 Q2, Q1도 같죠. 그 다음에 R1 빼기 R2의 크기하고 R2 빼기 R1의 크기도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F12와 F21이 어떻습니까? 크기는 같죠. 방향만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서 F12는 Q2가 Q1한테 작용하는 힘, F21은 Q1이 Q2한테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건 바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작용, 반작용 법칙 배웠죠. 그래서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이다. 여기 딱 그거 우리 쿨롱 법칙에서부터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력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딱 두 개의 점전화만 있을 때 전기력 구하는 거죠. 근데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구할까? 걱정이죠. 자, 이렇게 Q1, Q2, Q3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 이제 Q3에 작용하는 힘을 Q1과 Q2가 Q3에 한꺼번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Q1이 없다고 생각하고 Q1, Q3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Q1이 없다고 생각하고 Q2하고 Q3 사이의 힘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Q2가 Q3한테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는 것이 Q1과 Q2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Q3한테 작용하는 힘을 구한 것인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첩 원리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중첩 원리가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성립해야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게 꼭 당연한 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더 설명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Q2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 둘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구하게 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F3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이 3한테 작용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계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Q1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F3, 2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딱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Q2가 없다고 생각하고 F3, 1을 구하고 Q1이 없다고 생각하고 F3, 2를 구한 다음에 요 두 개를 더하는 거 우리 어떻게 더하는지 알죠? 이렇게 해서 요 두 벡터의 덧셈입니다. 이렇게 더했습니다. 그래서 F3, 3한테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기력이 중첩 원리를 만족한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들이 여러 개 있더라도 그 여러 개 있는 것이 어떤 한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구할 때는 우리 중첩 원리를 적용하면 바로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간단한 예제 하나 이제 풀고 한번 해보겠어요. 이 전하 세 개가 직선 위에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점에 Q1이 있고 그 다음에 3m 되는 곳에 Q2가 있고 그 다음에 6m 되는 곳에 Q3가 있습니다. 그리고 Q1과 Q3는 양전하고 Q2는 음전한데 여기 Q2에 작용하는 알짜 전기력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알짜 전기력이란 여기서 알짜는 여기 더하기 빼기 또는 벡터가 있을 때 그걸 다 합한 합력을 구하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고 해서 상수에 대해서 남는 거 이게 바로 알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 이걸 갖다가 기준계라고 하고 이거 원점에 있고 여기는 이제 X축에 이제 X 좌표에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세 점전화의 위치를 우리 위치 벡터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R1을 위치 벡터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R1 0이죠. 그 다음에 3m 있으니까 R2는 어떻게 됩니까? 3이고 그 다음에 X축이니까 X의 단위 벡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3는 어떻게 됩니까? 6에 있죠. 그러니까 6하고 X의 단위 벡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복잡할지도 모르지만 이 복잡한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복잡하더라도 어렵지 않은 이 과정을 익힐 것 같으면 어려운 문제도 전부 다
큰 어려움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적으로 하는 법칙을 하나 잘 알아두면 굉장히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Q2한테 작용하는 거면 먼저 Q3는 없다고 생각하고 Q1이 Q2한테 작용하는 거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Q1이 없다고 생각하고 Q3가 Q2한테 작용하는 거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Q1이 Q2한테 작용하는 힘 구하려면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기 R1, R2, R3 구해놨으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R2 빼기 R1이 필요하죠. 그래서 R2 빼기 R1 구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쉽죠. R2 빼기 R1 하니까 그냥 3X 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R2 빼기 R1하고 또 뭐도 필요합니까? R2 빼기 R1의 크기도 필요하죠. 자, 요거의 크기는 뭐겠어요? 요거의 크기는 하니까 요 X축에 이 직선에 위에 있으니까 요거 그냥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 놈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단위 벡터는 요거 요 R2 빼기 R1을 R2 빼기 R1의 크기로 나누니까 요건 그냥 X 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 대입합니다. 다 대입하는데 어떻게 대입하면 돼요? 4파 입실론 0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여기 우리 단위 안 씁니다. 왜 단위 안 씁니까? 전부 다 SI 단위로 쓰기만 할 것 같으면 마지막 답을 SI 단위의 힘의 단위 뉴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뭘 쓰냐면 Q1, Q2를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Q1, Q1은 이제 여기 Q1은 20 마이크로쿨롱, 그 다음에 Q2는 마이너스 5 마이크로쿨롱이니까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하고서 여기에 요 단위 벡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X햇이라고 그랬죠? 여기다 X햇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 계산하면 되겠어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0.1 X햇 뉴턴 이렇게 됐어요. 이거 마이너스 0.1 X햇이라는 건 뭡니까? 크기는 마이너스 0.1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X축 방향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쪽 다시 말하면 인력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Q1이 Q2를 잡아다니는 건 자기적으로 잡아다니니까 바로 인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악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F21은 마이너스 0.1 X햇 뉴턴이다. 이번엔 뭘 구해야 됩니까? Q1은 없다고 생각하고 Q3가 Q2를 잡아다니는 거 구하면 되겠죠. 그럼 아까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쓰면 돼요? Q2 빼기 Q3 이러면 되죠. 힘을 받는 거, 힘의 원인 Q2 빼기 Q3, Q2, Q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R2 빼기 R3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R2 빼기 R3니까 요거 3X 빼기 6X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X가 됐습니다. 그리고 R2 빼기 R3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크기는 3이 되죠. 그래서 단위 벡터는 뭐가 됩니까? 단위 벡터는 마이너스 X 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걸 또 다 대입합니다. 대입하고 여기에 방향은 마이너스 X 해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하고 합해져 가지고 답이 뭐가 돼요? 플러스 0.05 X 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건 방향이 어떤 거예요? 자, 여기에 작용하는 게 오른쪽 플러스 X축 방향이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인력이죠. 부호가 다르니까 인력이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21도 구해놨고 F23도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F21은 Q1이 Q2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F23는 Q3가 Q2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러면 Q2가 받는 합력은 어떻게 됩니까? 합력은 R자 전기력은 요거 두 개 더한 것이었어요. 그대로 더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더했더니 마이너스 0.05 X의 뉴턴이고, 그래서 그 합력은 어떤 방향이에요? 네, 왼쪽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Q1이 Q2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향하겠구나 하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은 구하고 계산 과정은 그렇게 뭐 어려웠습니까? 어렵지 않았습니까? 어렵지 않았죠. 근데 좀 복잡했죠. 근데 이 복잡하더라도 쿨롱 법칙의 정의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위치 벡터하고 변이 벡터하고 단위 벡터를 구하는 걸 잘 이해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직선 위에 있는 간단한 것을 했지만 좀 복잡한 거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우리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쿨롱 법칙을 1, 2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롱 법칙에서 전하들이 좀 복잡하게 놓여 있더라도 쿨롱 법칙을 적용해서 전기력을 구하는 거 연습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